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경매 신청하는 단계를 압류 단계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매각하는 단계를 한가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된 돈으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단계를 배당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경매를 시작을 알리는 압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채권자는 이제 경매 신청서와 경매 신청 원인이 되는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매 신청하게 되면은 그의 경매 신청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예납 비용이라 하고 있는데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예납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 예납 비용이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예납비용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납비용은 누가 납부를 하냐면은 채권자가 미리 납부를 하고 나중에 매각되면은 경매부동산이 매각되면은 제일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납비용에는 그럼 어떤 비용이 포함되느냐면은 법원에서 감정평가서를 선임해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감정할 때 그 감정 비용하고 그리고 그 경매 부동산에 법원에서 집행관을 보내서 현황 조사를 하게 된다. 그때 현황 조사비 그리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신문 공고문 공고를 낼 때 공고비 그리고 송달료 또 그리고 매각 수수료 이제 이런 비용이 바로 예납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경매 절차가 이제 조기에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은 채권자에게 반환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표를 보면서 그러면 이 단계가 어떻게 진행을 보면은 자, 이 단계입니다. 법원 경매 진행 절차는 그 단계가 18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인도까지 대금 납부가 우리가 낙찰자가 잔금 납부할 때 그걸 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금 납부를 하고 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1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 이런 단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서 예납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납 비용을 채권자가 납부를 해야 된다. 예납 비용에는 감정평가 비용, 그리고 집행관의 현황 조사비, 신문 공고문, 그리고 송달료, 매각 수수료 등이 들어가고, 자, 경매 절차가 조기에 종료되는 경우, 취하되거나 경매가 그리고 취소되는 경우 이럴 때는 예납 비용 전에 다 반환받지를 못하지만은 남은 금액은 채권자에게 반환을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시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어떤 단계냐? 자, 표를 보면은 우리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을 법원에서 하게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는 이때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경매 신청 서류에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법원에 하면은 그 경매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은 경매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한다. 그리고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등기소에, 법원에 있는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촉탁은 결국에는 경매가 곧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거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을 촉탁이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그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민사집행법 83조 4항에 자, 압류는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자, 우리가 압류 효력이 발생되려면은 자, 경매 개시 결정 법원에서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고 경매 신청 서류에 별 문제가 없으면은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부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난 부분을 송달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경매가 들어왔다고. 자,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자, 이럴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둘 중에 압류 효력은 이 둘 중에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때,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채무자에게 경매 진행 사실이 송달되어야 된다. 자, 경매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 채무자에게 경매 진행 사실이 송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먼저 하고 압류 효력을 발생시킨 후에 자, 첫 매각기일이 바로 우리가 입찰하는 날짜지요. 그 첫 매각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83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3조에 보면 경매 개시 결정 등 해가지고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된다. 그래서 압류는 그 부동산의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압류를 해도 실제 그 소유자지, 채무자는 지금 실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금 채무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은행이나 개인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됐지만은 실제 이 부동산의 소유자지. 소유자의 관리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압류를 하더라도 소유자가 임대를 주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사망에 보면은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한 뒤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경매가 개시됐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손상을 입힌다든지 그는 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항에 보면은 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그 결정이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아니면은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죠.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아니면은 등기가 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자, 대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자, 대부분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돼야 경매 절차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에서는 이 법 해석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더라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경매 절차가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 대법원 판례가 녹아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고지 없이 유효하게 경매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가 하니까 소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효하게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도 나와 있죠. 경매 개시 결정은 비단 압류 효력을 발휘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에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 개시 결정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단계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하고 자,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난 걸 결정을 이제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부분까지 지금 배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 그리고 경매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세무서나 이런데 그리고 지자체에 공과금 채굴을 하고 그리고 채권자에게도 뭐 임차인 뭐 이런데 전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은 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신고해라고 채권 신고를 최고한다는 것입니다. 채권 신고, 공과금 최고, 채권 신고를 하면서 법원에서 자, 집행관한테 해당 조사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감정평가사한테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법원에서 지금 2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지금 2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현황 조사 단계와 감정 평가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 조금 전에 경매 개시 결정 송달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감정 평가 명령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면은 경매법원에서는 매각을 위해서 감정인에게 감정평가 명령을 내리고 집행관에게는 매각 부동산에 대해서 현황 조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자, 감정평가 명령은 여기 감정인에게 내리는 명령이고 그리고 현황조사 명령. 자, 경매가 개시되면은 법원은 감정평가 명령과 동시에 집행관에게 현황조사 명령을 내리는데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집행관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서 누가 살고 있는지 점유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인지 또 세대적은 누군지 전입자가 누군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집행관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경매를 보는 우리 입찰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이 집행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매 입찰자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은 공개는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경매법원은 이제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를 함께 검토해서 나중에 법원에 매각 서류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보증금이 얼마인지, 또 뭐 지금 점유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낙찰자는 이제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법원 기록을 열람 복수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입찰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 법원에 가서 경매계에 가서 법원 기록을 열람 복수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해당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그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기 때문에 담당 경매계에 가서 법원 기록에 대해서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법원 기록에 있는 주민등록 등본도 또 이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법원 기록에 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 자,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낙찰받기 전에는 볼 수 있는 서류는, 그럼 입찰자는 어떤 서류를 볼 수 있냐면은, 입찰자는 전입 세대 열람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입찰자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은 전입 세대 열람은 볼 수 있다. 그래서 응찰자는 경매 물건에 응찰한 응찰자는 타인의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은 경매 정보지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경매 정보지, 사건 번호 나와 있는 경매 정보지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그때 전입세대 열람은 할 수 있다. 하면은 그 세대의 세대주가 누군지, 그리고 최초로 전입자의 전입신고 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일자가 언제인지, 또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참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입찰자가 이렇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다. 자, 주민등록법 29조 2에 보면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29조 2에 제 2항에 보면은, 자, 이제 1항에 따른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여기 나와요. 3호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 자, 누구냐면은 경매 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자, 이렇게 지금 가목에 나와 있다. 3호 가목에 보니까 지금 경매 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입세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민등록법 29조 2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입찰자도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 교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 다시 보면은 지금 단계가 여기 보면은, 자, 이 단계입니다. 지금 보면은 해낭조사 감정평가. 그 다음 단계가 이 해낭조사하고 감정평가한 내용을, 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다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살펴보면은, 자, 주거용 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조금 전에 우리가, 자, 전입세대 확인서를 열람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자, 주거용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일반 응찰자도 입찰 전에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되지 않고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된다.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경매법원에서는 집행관 해낭조사 시에 발급받은 등본이나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한 내역을 종합해서 점유 중인 세대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고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경매법원에서는 집행관 해당 조사 시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나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한 내역, 그리고 이런 걸 종합해서 점유 중인 세대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지를 고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상가 같은 경우에 임대차 관계 조사는 누가냐? 조금 전에 주택, 주거용 부동산 전입시대 일람은 자, 우리 응찰자도 전입시대 일람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그럼 상가도 그러면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가능한데, 그럼 상가는 누가 확인을 하느냐? 집행관이 합니다. 집행관이.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행관이 대상 물건을, 경매 물건, 대상 물건을 방문해서 임차인 조사 등을 하는 것은 주거인 부동산과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자, 현장 다음 순서가 바로 우리는 주거인 부동산은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는 건데, 자, 여기는 집행관만 관할 세무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 집행관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상가 같은 경우는 전입세대 열람제도가 주택은 있지만은 상가는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해당 조사 내역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 현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집행관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다. 그리고 집행관이 해당 조사 내역과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 현황이 권리 분석하는데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해당 조사서에는 부동산 현재 상가 점유자하고 그리고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당 조사서에는 부동산의 현재 상황과 점유자 그리고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임차인을 만나 들은 이야기나 또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 임대차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일자나 확정 일자, 보증금과 월세 등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배당 요구 종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절차를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감정평가 현황조사 다음에 이는 감정평가 현황조사 내역을 매각물건 명세서에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록하고 나면은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럼 왜 이걸 어떻게 하게 되냐? 자,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가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그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반영을 하게 되고, 그럼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 지금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감정한 가격을 반영해서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된답니다. 감정평가 하고 나니까 이렇게 그걸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이루어진답니다. 자, 경매지를 실제 보면은 이 내용이다. 이 경매 물건이 딱 나오면은, 자, 감정가가 이 내용을 말하고 있다. 감정가가 정해진 게 1차 가격이다. 1차 가격. 이렇게. 감정가가 1억 1,600만 원. 1차 매각 기일에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1,60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자, 2023년 9월 20일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경매 개시 결정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경매지하고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매 신청하고 나니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나니까 경매 신청서에 별 하자가 없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2단계입니다. 그럼 2단계가 이 경매지에서 보니까, 자, 여기 보면은 개시 결정이 난 지가 2023년 9월 20일이다. 9월 20일이 바로 이
경매 신청하고 난 다음에 한 3일 정도에 난다는 거죠. 3일 이내에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려준다, 법원에서. 자, 그렇고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종기는 경매법원은 이제 감정평가와 해당 조사를 진행하면서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한다. 여기서 보면은 다시 보여주면은, 자, 여기서 해당 조서와 집행 간의 해당 조사,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정평가와 해당 조사를 진행하면서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한다는 거죠.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는 매우 중요하다. 왜?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확정되는 날짜다. 누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참가자가 배당 신청한 사람이 누군지, 실제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자기가 배당에 참여 안 해도,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신청을 안 해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걸 대항할 수 있다. 낙찰자가 오더라도, 낙찰받고 그 부동산 오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까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항력이 없는 지금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절차에 자기가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종결까지. 자기가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신청 안 하면은, 만약에 그 매각 물건에서 자기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도 배당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대항력이 없어서 10원도 받지 못하고 경매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일수록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신청을 해야 된다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한다 해서 자기가 보증금을 보호받는 것은 안 되지만은, 매각 대금이 그 자기 보증금까지 배당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마침 매각 대금이 큰 금액이면은 위에 선순위 권리자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자기 보증금 일부라도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지. 대항력이 없더라도. 근데 일부라도 받을 수 있으려면은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배당 요구 종결과 배당을 안 하면은 그 일부도 못 받는다는 거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밑에 있네요. 자, 따라서 배당 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들은 반드시 이 날짜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매각 대금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기는 10원도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보면은 자, 이 절차를 보면은 여기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를 하고, 여기서 보면은 배당 요구, 여기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걸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을 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자기가 배당 신청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해야 되는 사람이 개인도 있지만은 이렇게 세금을 받아야 되는 국가기관이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 자, 체납세금.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바로 가세관청이다. 그래서 지자체, 국세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그리고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서 통보를 하게 된다. 자, 이 부분. 자, 국세. 국세는 소유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서 통보를 하게 된다. 무슨 통보를 하게 되냐? 경매 들어갔으니까 세금 받을 거 있는 거 배당 신청해라.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체납 세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미리 그 등기부 등본에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미리. 자,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압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세금을 매각 대금에 배당받기 위해서는 압류 등기 없이도 배당 요구 종결까지 교부 청구된 세금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금은 압류 등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압류 등기 없어도 배당 요구 종결까지 교부 청구된 세금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등기가 되지 않아도 교부 청구란 형태로 배당 절차에서 체납 세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입찰해야 된다. 권리분석할 때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러한 세금도 배당 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결까지 교부 청구를 해야 된다. 교부 청구가 일반인들이 하는 바로 배당 요구와 같은 의미다. 그래서 세금에서는 배당 요구 종결까지 교부 청구를 해야 되고, 일반인 채권자는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부동산 매각하는 한가 단계인데, 매각기일 2주 전까지 물건 매각 공고를 한다. 이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배당 요구 종결까지. 자, 경매를 채권자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은 이제 그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하고, 그리고 채무자에게 이제 그 경매 개시 결정 난 것을 송달을 한다. 그리고 이때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를 한다. 자, 채권자에게 신청을 해라는 거죠.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결정 공고를 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경매 준비를 하면서 공과금도 지금 그 관공서에 che고를 한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거나 이럴 때 빨리 신고를 해라는 겁니다. 자, 세금 신고 받을 거 있는 세금에 대해서. 그리고 채권자한테도 che고를 한다. 자기가 임차인이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다른 채권자는 또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주장을 해라는 겁니다. 배당 요구 종결까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제 그 집행관한테는 해당 조사 명령을 내리고, 감정평가사한테는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다. 거기에서 결정난 내용을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를 하게 되고, 감정평가가 나온 그 가격으로 대부분이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이 날짜까지 자기가 이 관공서나 일반인 채권자들이 이 날짜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세금은 세금대로 신고를 해야 되고, 받을 세금이 있으면은, 그리고 채권자도 자기가 받을 채권 금액을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매각기일 공고, 그 다음 입찰 서류 일람, 그리고 매각기일. 매각기일이 바로 우리가 입찰하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입찰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물건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 일주일 동안 이의 신청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의 신청을 일주일 뒤에 입찰을 이때 해가지고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나지만은 그 물건에 또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허가 결정도 있다. 그래서 매각 허부 결정이라.
허가 결정도 이때 하고, 그 다음에 불허가 결정도 일제 하고. 그러면은 허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또 항고를 할 수 있다. 적시 항고. 허가 결정 내린 데에서 불만을 가지고 적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일주일 줬다. 그래서 입찰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자기 물건이 들락하면은 이 14일을 견뎌내야 된다. 잘 넘어가야 되는 거지. 허가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적시 또 항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항고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매각 허브 확정이 된다. 확정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잔금 납부 기간을 정하게 된다. 3일 이내에 잔금 납부 기간을 언제까지 할게 기한을 정하면서 보통 보면은 이 기간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을 준다. 한 달. 한 달 동안 이 매각 허브 확정 나고 난 다음에 한 30일 정도 기간을 줘서 잔금 납부를 그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와 동시에 민법 187조에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도. 자, 그래서 잔금 납부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고 촉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인도 명령 내려서 하든지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하든지 이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은 배당 요구 종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인도까지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물건을 하나 보면은 자, 오늘 물건은 창원시 마산 하포구 월령동에 있는 하인 아트빌라 102동 12층이다. 자, 보면은 자, 건물 면적은 79.23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23.97평이다. 지금 41%가 유찰돼서 4,751만 4천이다. 최저가가. 그리고 5차 입찰기일은 2024년 11월 7일이다. 자, 그러면 보면은 15층 중에 12층 건물이고 사용승인은 1991년 8월 9일이다. 그리고 임차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임차인이 지금 있는 상태고 전입일자는 2012년 12월 28일이다. 확정일자는 없는 상태고 배당 요구 종료일이 2023년 12월 14일까지 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배당 요구를 2023년 12월 11일까지 14일 이내에 정확하게 했다. 그래서 이것은 맞고, 그런데 보증금이 자 1억 500만 있다. 그래서 보니까 자 전세권 등기자이면서 경매를 신청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이면서 경매도 신청하고 전입신고도 해놨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1997년 2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2년 12월 13일에 전세권,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서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자, 보면은 여기서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 지금 보면은 전세권자가.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그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권리는 다 소멸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권자가 지금 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세금이 1억 500만인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 그러면 만약에 전입일자가 없으면은 지금 5차 입찰기일이 2024년 12월 7일에 최저 매각 대금이 4,751만 4천원이 이 금액에 낙찰되든 5천만 원이 낙찰되든 지금 보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500만이다. 근데 전입일자가 없으면은 이 5천만 원이 만약에 낙찰된다 쳤을 때 임차인은 자 5천만 원을 받는다 치더라도 5,500만 원을 못 받게 된다. 그런데 전세금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대금이 5천만 원일 때 5,500만 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 임차인처럼 전세권도 선순위를 해놨고 또 전입일자도 이렇게 딱 해놨 다른
이 보면은 가압류는 2014년 4월 15일인데 자기는 전입일자 2012년 12월 28일이다. 그래서 대항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해도 자기가 전입일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만약 5천만 원에 낙찰이 된다 치셨을 때 자기가 배당받지 못하는 5,500만 원에 대해서도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물건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지. 왜? 지금 이 보면은 경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5천만 원, 4,700만 원짜리면은 들어가야 되겠다 하겠지만은 이 부분도 알아야 돼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전입일자가 없으면은 자 이렇게 소멸되는데 전입일자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는 물건 같은 경우는 1억 500만 원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그럼 이 물건에 1억 500만 원 가치가 있냐를 보면 되는 거다. 79.23. 자, 그러면은 79.23을 한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한번 보면은 자, 보면은 79.23. 자, 이 평수인데 2024년 7월 달에 보니까 이 평수에 한 4건이 거래가 됐다. 올해 보니까 지금 물건 놓은 거 12층인데 11층, 12층이 놓고 4월 달에 1억 2천, 또 6월 달에 12층이 1억 1,500. 그런데 7월 달에 15층이 8,700. 이게 왜 또 떨어졌냐?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1억 1천만 원 정도 하고 있다는 거 좀 보여주고 있네. 1억 1천만 원. 이 8,700은 개인 거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1억 1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딱 보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금 보니까 1억 500이기 때문에 꼭 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은 자 손해는 보지 않는데 이익도 없다. 보니까 1억 500은 무조건 지금 임차인한테 이 금액은 주고 지금 경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물건이다. 이거는. 근데 꼭 입주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사는 거나 경매를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입지에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매를 받으면은 이 소유자한테 또 이사비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그리 추천하고 싶은 그런 물건은 아니다. 지금 보니까. 자, 오늘 그냥 살펴보는 거로 하고,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이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있으면은 자 전입일자 신고를 해놨으면은 이렇게 대항력을 선순위 전세금이 경매 신청해서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다 배당받지 못해도 잔액에 대해서는 이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오늘 포인트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를 기초부터 차근차근 강의를 해 나갈 테니 자 구독 신청하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